자, 그 다음에 아까 4번 중소기업법인도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받으실 수 있다. 그 말이 있고 5번 금융기관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기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인입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억 원입니다. 근데 B씨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은 빌렸습니다. 어디서 빌렸냐면 은행에서 빌렸어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1억 원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제 방패에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요렇게 돌려받고 이렇게 돌려받기보다는 B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 빌려준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은행이 양수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A는 바로 은행에게 5천만 원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얘가 양수를 했어요. 이때 은행은 뭐를 조장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조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참고로 옛날에는요.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배당 참가할 때 은행은 과거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양수했다면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B가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은행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대출을 용이하게 많이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요. 계약에 의해서 B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이 양수를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한 일반 채권자로서 은행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를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주거나 해주더라도 조금만 해주거나 또는 이율이 비싸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은행도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6번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정일자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볼 수 있어야 되나요?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못 본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그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A씨입니다. 여기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방 한 개가 비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갑에게 임대를 의뢰합니다. 갑의 중개로 A하고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때 B 입장에서는요, 혹시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B는 제대로 된 판단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주택에 설정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확인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알아야 돼요? 다른 임차인의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임차인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 도장을 찍었는지 이런 걸 알아갖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B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체결하기 전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돼. 단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이어서 7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립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립니다. 이때 산정률에 제한을 갑니다. 너무 높은 월세로 전환하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경우는 연 10%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수가 4배수입니다. 4배수를 곱한 비율, 그 중에 낮은 걸 초과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요, 7천만 원은 그대로 가고 7천만 원은 그대로 가고 3천만 원 부분을 월세로 전환한답니다. 3천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산정률에 제한을 갑니다. 연 10%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연 몇 퍼센트라고 해볼까요? 자, 3%라고 제시해봤다고 해봅시다. 3%라고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걸 넘을 수가 없으니까 연 3% 곱하기 주택은 4배수니까 곱하면 연 12%입니다. 둘 중에 낮은 건 연 10%를 넘을 수 없으니까 연 10%로 최대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천에 연 10%니까 얼마요? 연 10% 하면 300만 원이겠죠?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따라서 월세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24 그래요. 월 25만 원 정도까지로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월 50, 월 30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연 10%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곱하기 4배수. 상가 건물 임대차는 연 12% 또는 4.5배수 이렇게 곱한 금액 중에 낮은 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는 3가지입니다. 배양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거 몇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지 넘겨서 50쪽으로 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은 기본적으로 주임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어요. 주임법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대부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똑같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주의하시고 주로 시험에도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주임법은 상임법의 모태가 된 법이에요.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그러면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대표적인 차이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 주임법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그런데요,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주택의 보증금 규모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보증